파나마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잇는 파나마 지역에 있는 나라로 동쪽으로 콜롬비아, 서쪽으로 코스타리카와 국경을 접하고 남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카리브해에 면합니다. 이러한 파나마는 1821년 대콜롬비아의 한 주로서 에스파냐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는데요. 이후 1903년 운하지대의 영구 조치권, 치외법권, 무력 간섭권을 미국에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의 지원을 얻어 콜롬비아로부터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파나마의 수도인 파나마시티는 파나마 운하의 남쪽 입구의 동쪽 연안에 위치한 상업,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육상은 물론 항공까지 교통의 요지인 파나마시티는 북동쪽 27km 지점에 있는 토쿠멘 국제공항을 통하여 남아메리카와 전 세계를 잇는 항공로의 결절점이기도 합니다. 시내는 에스파냐풍의 광장, 미국식의 현대건축, 동양적인 시장이 뒤섞여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파나마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며 생태계 서비스 및 대기와 물, 에너지 등의 천연 자원의 품질이 하락했으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위생, 교육과 대중교통 등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입니다. 한국 또한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화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해결코자 일찌감치 해당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왔는데요. 이런 점에서 파나마와 비슷한 발전적 맥락 그리고 계획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계획으로 적용하고자 힘써온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우리는 파나마시티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속도는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기에 서로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탐방을 진행하였으며 사회, 개발, 환경이라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도시정책과 그 현황을 살폈습니다. 파나마에서의 첫 탐방은 파나마의 경제를 견인했다고 할 수 있는 파나마 운하였습니다. 실제로 파나마가 파나마 운하로부터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20억 달러에 다다릅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서부까지의 무역을 위해 운하를 개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장소로 파나마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1880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파나마 운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라리아와 황열 등 각종 질병의 인부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등 여러 악재들이 겹쳐 프랑스는 9년 만에 운하 건설을 중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운하의 건설에 나선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이후 1904년부터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착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같이 말라리아와 황열병으로 인부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여전히 공사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대 말라리아와 황열병이 모기에 의해 감염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미국에서는 모기가 살 법한 고인물에 모두 석유를 들이붓는 방식으로 병들을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는 활기를 띠게 되었고 1912년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가자 미국은 운하 주변 지역에 캐널존을 설치하고 이 지역을 미국령으로 하여 통치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14년 파나마 운하는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1979년 미국에서는 자신들에게 귀속되어 있던 캐널존을 파나마 정부에 서서히 반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영구히 반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운하의 존재로 인해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운하 다음으로 지역 설립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유적지인 파나마 비에우와 카스코 비에우를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파나마 비에우입니다. 파나마 비에우는 오래전부터 파나마 사람들이 털을 잡고 살기 시작했던 곳이자 1500년, 1600년대에는 중미 허브 역할을 해왔던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희는 파나마 비에우 유적지 내부에 위치한 박물관에 방문하여
파나마 비에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아보았는데요. 1521년부터 이곳은 스페인으로 페루에 금과 은을 수출하는 주요 도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지리적인 이점을 살린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문화와 수많은 선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물류 창고가 괜히 이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건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벽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물이 위치하는 등 쓸쓸한 느낌마저 드는 곳이지만 오래된 도시 느낌이 상당히 이국적입니다. 지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왔던 이 지역은 스페인인들의 침략으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스페인인들은 장소를 이동하여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카스코 비에오입니다. 카스코 비에오는 1519년 스페인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 유적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초기 아메리카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양식의 건물과 도로가 원래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583년 세워진 자치의회 건물 유적, 1626년에 완공되었으나 1644년에 화재로 소실된 성당 유적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총독 사무실, 세관, 관청 등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1671년 헨리 모건의 침략으로 도시가 약탈되고 파괴되었는데요. 이후 파나마 비에오를 대신할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 역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카스코 비에오는 옛 파나마 유적을 잘 보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역사기념물군으로 지정하였고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카스코 비에오가 속한 산펠리페 지역 전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탐방기간 동안 저희는 사회, 개발, 환경 총 3가지 분야에서의 현지 정책과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기관과 장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론가, 정책 집행가 등 많은 전문가들과 만났습니다. 탐방 과정에서 파나마시티 시청 측의 도움을 많이 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탐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희망했던 기관에 방문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실제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아이디어가 되는 이론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파나마시티의 정책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교수님의 특강 또 저희의 발표 등을 통하여 서울의 현황과 정책들을 파나마시티와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은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날들이 있을 정도로 빽빽히 채워진 마스터 플랜을 한 달 동안 잘 소화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출발 이전 파나마시티는 한국보다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탐방을 마친 지금 파나마시티로부터 한국이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사정으로 촬영을 비롯한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워왔던 주 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들었던 이야기처럼 파나마는 어떠한 폭력 없이도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주권을 되찾은 역사를 가지는 등 외교 분야에서 유연하고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파나마시티로부터 배울 만한 부분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파나마시티에 직접 정책을 소개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어떤 나라에 맞게 정책을 맞춰 조정하고 수출까지 이루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이 단지 정책의 우수성 또는 국내에서의 성과 등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로는 실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만나는 전문가들에게 되묻는 과정에서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르며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도시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